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더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를 비판한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안보실장은 관세 논의와 관련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서 관세 전쟁을 시작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이 관세를 한 달 더 늦추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한 달간 관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와 대화를 나눈 끝에 관세 부과를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업체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유예 결정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고려한 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호 관세는 이미 예고한 대로 4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를 한 달 더 늦춘다는 건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예정대로 오늘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50분간 긴 통화를 한 뒤 펜타닐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관세 부과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트루도가 이 펜타닐 밀수와 관련한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지만 자신은 캐나다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다소 우호적으로 끝내긴 했지만 캐나다 총선이 언제 치러지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며 트루도가 관세 문제를 이용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WTO의 무역 분쟁 제소를 개시했고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보복 관세 방침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아닌 다른 무역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의회 연설 상황도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4배가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마침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어제 트럼프 의회 연설과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신 실장은 관세 문제는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하진 않겠지만 어제 연설 내용과 달리 이 한미 간의 관세는 거의 없는 만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아직 그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며 만약 제기되더라도 오랜 동맹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리더십 공백에 따라 과거에 비해 백악관과의 소통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며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안보 이슈와 함께 경제 안보 문제, 특히 조선 분야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와 반도체법 폐기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노골적인 투자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관세만 보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정부와 기업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로 나른 뒤 액화에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1,300km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초기 비용만 64조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사업인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대응 카드의 하나로 사업 참여를 검토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막 미국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정사실로 하면서 정부도 난감해졌습니다. 일찍이 엑손모빌 등 대형 석유사들이 개발 어려움과 사업성 문제로 손을 뗀 데다가 우리가 투자 대신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손익 계산기도 두드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수입선을 좀 다변화해야 되고 에너지 해외 투자를 좀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후기 개발 비용이 매우 크고요.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기 발언 역시 결국은 보조금 축소 혹은 투자 압박용으로 읽힙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각각 370억 달러,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선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 계획을 바꿀 여지도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유연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그 계획에 종속되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안 받으면 투자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까지 언급하는 불확실성 속에 국내 기업들은 전전긍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미국의 가장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 역시 중국일 겁니다. 이 중국이 3년 연속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방주의에 반대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저격하면서도요, 수위는 조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양회 이튿날 열린 전인대 개막식. 관심을 끈 경제 성장 목표치는 5% 안팎을 고수했습니다. 经济增长预期目标为5%左右，既是稳就业、防风险、惠民生的需要。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적자율은 역대 최고인 GDP의 4%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촉진용 초창기 특별국채는 260조 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방 채권은 883조 원 규모로 늘립니다. 돈을 풀어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건데 지방 부채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는 2%, 2004년 이후 처음 3% 아래로 잡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달성 목표라기보단 상한선 개념으로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우려를 인정한 셈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AI와 로봇 등 연구개발 예산도 10% 늘려 약 80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7년 건군 100주년을 앞둔 중국의 국방 예산은 358조 원, 3년 연속 7.2%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한 견제 발언도 나왔습니다. 다만 장래의 인민 대표들에게 나눠준 원고와 달리 패권주의나 강권 정치 같은 원색적 비난은 빼고 읽었습니다. 单边主义、保护主义加剧，对国际经济循环造成阻碍。 양회 개막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날린 데 이어 첫 의회 연설로 시선을 빼앗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한 흔적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낸 뒤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만큼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살펴보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한 차례 변론만으로 끝내면서 조만간 선고 기일이 정해질 거란 관측이 이어졌지만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 기록 일체를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보내야 할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이를 또다시 심리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헌재의 추가 자료 검토가 맞물린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전국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부터 내라고 압박했고,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명백한 범죄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몰아세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9번 연쇄 탄핵 중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탄핵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증거도 쟁점도 없어서 모두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절차가 끝났는데 선고를 안 내리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거냐고 헌법재판소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국정 리더십 공백과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한 총리 결론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리더십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걸로 예상되는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을 이어갈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했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확인해줬고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인데도 대놓고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 유지에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최 대행이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언급했다며 암세포도 생명이란 말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에선 최 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둔 국면에서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 소추하기 어려울 거란 정무적 판단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 시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점까지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는 건 이들 모두 대통령 탄핵 심판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 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됐던 비화폰의 불출 대장도 포함이 됐는데요. 내란 비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비화폰 불출 대장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나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지급, 회수 일자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엔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 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부터 계엄 비선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선 진술 대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화폰 불출 대장 확보를 통해 검찰이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 사용 기간을 특정한 만큼 제기되는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경위를 수사하는 데 의미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하며 문제가 없을 만한 일부 자료만 자체 선별해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측 거부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의 비화폰 관련 자료에 대한 영장 집행이 번번이 무산됐던 경찰에선 검찰 수사에만 협조적인 경호처 측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번번이 기각이 되자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서울 서부지검에서 잇따라 반려되자 지난달 24일 영장심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이 확산하자 선관위원장까지 나서서 거듭 대국민 사과를 하며 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특별감사관 도입에 속도를 내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성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뒤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관위. 이번에는 노태학 위원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혜 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의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컨폰 논란을 빚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주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허위 추천서를 작성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김 전 총장 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부풀려 적는가 하면 수행하지도 않은 연구과제를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을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테니 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그리고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인데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갈 일이지 한두 명이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문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분명히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긴 했지만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될 이룬 만큼 여야가 대안을 모색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치권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이 집중된 지금 헌법으론 탄핵 등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또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개헌 부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연일 개헌론을 띄우며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촉구했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가감히 포기하는 통큰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개헌은 이 대표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왔다며 개헌에 미온적이란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특위를 꾸리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는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고립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개헌 입장을 아예 내놓지 않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쟁과는 별개로 민생과 경제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항제철을 방문해서 철강 산업을 챙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제철 설립을 예로 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을 옹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을 찾아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국제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보란 해석인데, 우클릭을 이어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에 견제구를 던지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을 공상으로 규정하고 막연한 국가 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깎아내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부정적인 태도는 반대와 시비가 습관이 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구상은 펀드 형태로 국민이 투자하고 성과도 나눌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란 건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현안을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등 이념 공세로까지 번진 여권 일각의 비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제철 설립 사례를 소환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존경에 맞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가가 지분을 확보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법을 써왔다는 반박입니다. 결국 여야가 앞다투어 민생의제 선점에 나선 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대선이 가시화될수록 민생과 경제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범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방심위 직원이 기존의 증언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선 안 된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 부르는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혐의들을 모두 붙여 부를 수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 법카 유용범입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법 위반범이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 위증교사범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비상계엄을 한 게 누구냐, 적당히 좀 하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이준숙 위원장을 향해서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내란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포함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에선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주변에 사주했다는 정부 민원 의혹에 방심위 직원이 그동안의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청문회 등에서 류 위원장에게 친동생의 민원 사실을 보고한 적 없다고 말해왔지만 실은 보고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고 꾸며내 진술을 하자 류 위원장이 잘 챙겨주겠다며 다독였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방심위 노조 등은 류 위원장이 친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과 이해충돌 의무를 미리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사자는 한사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땡땡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서 방심위와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년 전 자신의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는 당내 일부 인사와 검찰이 짜고 한 일 같다고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암 거래를 한 가결파를 가려내려고 일부러 부결을 호소했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3년 2월 10표 차로 간신히 부결됐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더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7달 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땐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다는 겁니다. 당시 당내 유력 인사의 대표직 사퇴 요구 시점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맞아떨어졌다며 다 짜고 한 짓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사퇴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식의 부당한 요구에 이 대표는 옥중에서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회고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데도 부결을 호소한 건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였고 결국 당원들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 정당 또는 이 아주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거예요. 당시 이른바 비명행사란 말을 들으며 공천에서 탈락했던 비명계 인사들은 인격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통합 행보는 쇼였느냐며 앞에선 웃고 뒤에선 칼을 꽂는 막말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다 지난 일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일부 친명계 의원조차 굳이 지난 상처를 다시 짚는 게 불필요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잇따라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 야권 통합에 주력해온 이 대표가 자신의 행보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검찰이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를 이틀 동안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창원을 다시 찾아 명태균 씨를 이틀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가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만큼 출장 형태로 조사하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도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는지 등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해 명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도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등 명 씨가 실소유주였던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다른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무렵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거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들이 수천만 원을 차명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인데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관련해서는 이제 큰 테두리로 작은 부분에서만 이제 진술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세훈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조사를 받고 나서 여론조사 업체 소장을 지낸 김태열 씨도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당분간 창원에서 명 씨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의혹 당사자들도 조사할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 국정협의회가 오늘 열립니다. 우원식 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같은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했는데요. 이후 여야는 정부 측을 제외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LG AI 연구원을 찾아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며 AI 모델 개별 현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내 AI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를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을 찾아 아시아, 유럽 사이의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표는 또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만나 북극 항로 개척을 포함한 지역 현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송기인 신부와도 회동할 계획입니다. 네, 사고 소식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승용차에 치인 고령의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임실에선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차를 추돌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서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7, 80대로 보이는 고령의 여성이 달리던 승용차에 치인 겁니다. 차가 밀리길래 봤더니 그 구급대원들이 CPR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위중하신 상황 같아 보이던데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는 숨진 여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과 더불어 숨진 여성이 도로에 진입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와 SUV 차량 모두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SUV를 몬 60대 A씨가 동승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역주행까지 하다 마주오던 차를 충돌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2시간쯤 앞서 제주에선 1톤 화물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화물차 운전자는 일단 맥박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대 버스기사도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산에선 승용차와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간병을 하던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한강에 뛰어들었던 부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10년 동안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돌봄 공백에서 벌어진 간병 살인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자는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소방에 구조됐는데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곧장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침대 위에서 숨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 오고 경찰차도 2대씩 오고 그러더니 막 과학수사대차 오고 어제 너무 막 심각해갖고 이게 뉴스에 나오겠다 싶었는데.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부자는 피해자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10년 전부터 지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간병인 없이 주로 아들이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자는 최근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등 생활고가 커진 데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범행 전 그동안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같은 정황에 따라 이번 사건이 돌봄 공백에서 벌어진 간병살인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검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병원비로 쓰려던 거액의 현금이 쓰레기에 섞여 버려졌다가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으로 주인을 되찾았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달 24일 아들의 병원비로 쓰려고 했던 현금 2,600만 원을 쓰레기로 착각해서 자동집화 시설에 투입했다며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세종시 환경미화원 등 8명이 쓰레기 집화장에서 24톤의 쓰레기 더미를 8시간 동안이나 뒤진 끝에 1,800여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연은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감사글을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는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가벼운 겉옷 여러 벌로 체온 조절하셔야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스모그가 유입돼서 공기는 점차 탁해집니다. 오전에는 수도권에서, 오후부터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 밤부터는 제주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와 경북, 경남 동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예상되고요. 산간 지역에는 눈이 조금 쌓이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출근길에 안개도 끼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3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천 달러대로 일본과 타이완을 2년째 앞섰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의 4만 달러 진입 시기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6,624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1.2% 찔끔 느는데 그쳤습니다. 원화로는 5천만 원에 육박해 5.7%나 늘었는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화 기준 오름폭이 원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달러 기준 국가별 순위를 보면 인구 5천만 명 이상 주요국 가운데 우리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보다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일본을 가볍게 제쳤고 2022년 역전당했던 타이완에도 2년째 앞섰습니다. 저희와 가장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대만이나 일본 지금 계산해본 또는 발표한 자료를 유추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높을 것으로. 다만 올해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탄핵 정국 여파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2026년 진입을,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7년 4만 1,000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등에서 2026년 한국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거 부총리님 이거 가능할까요? 네,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전망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만큼 4만 달러 달성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1%, 연간은 2%에 그쳐 1월에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요. 국내와 해외 사이의 시세 차익, 그러니까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금 밀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리어 바퀴에 숨긴다든지 또 겉을 은으로 도금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졌는데요. 일반 여행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불상 조각입니다. 은회색이지만 알고 보면 속은 금괴입니다. 조각 5개 무게는 4.1kg, 시세로 6억여 원 상당. 홍콩에서 온 중국인이 벨트와 속옷 안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아예 목걸이 형태로 제작한 제품도 있고 금괴를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캐리어 바퀴 안쪽에 숨겨 들어오는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지난 1, 2월에 적발된 금 밀수는 벌써 7건. 최근 연평균 3건이었던 데 비하면 급증한 상황입니다. 국제 금 시세보다 국내 금값이 폭등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밀수가 증가한 탓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을 밀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이 10배 등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운반만 해준 경우에도 밀수입죄, 밀반송죄로 처벌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관세청이 최근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가루를 홍콩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보내려던 일당을 적발했는데 공짜 여행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유인해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역되어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 여행자나 화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홍콩, 일본 세관과도 정보 교환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는 제휴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CJ 푸드빌의 뚜레쥬르와 빕스, 더 플레이스 이렇게 3개 브랜드와 영화관 CGV, 신라 면세점 등이 어제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 쇼핑몰 엔터식스에서도 홈플러스 상품권을 쓸 수 없습니다.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에 나선 것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돌입한 만큼 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변제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돌입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진한 실적인데요. 각종 규제, 이커머스의 공세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대형마트의 현실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기업 회생 절차라는 벼랑 끝 카드를 던진 홈플러스. 지난해 온라인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강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매출도 성장했고 부채 비율도 감소가 됐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저희도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 20년 흑자를 끝으로 2021년부터 매년 1,300억에서 2,600억 원씩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다른 대형마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 실적을 보면 이마트, 롯데마트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유통업체 매출 중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11.9%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커머스는 쿠팡이 업계 최초로 매출 4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가 밀리는 상황이지만 각종 규제는 여전히 영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격주 주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받고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배송 시간 제한이 있었죠. 특히 치명적인 게
새벽 배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식재료 같은 거 주문할 때는 새벽 배송을 많이 이용하죠. 최근 이커머스 업체들은 주 7일 배송을 무기로 신선식품 배송까지 강화하며 대형마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각종 규제까지 더해져 핸디캡을 안고 싸워야 하는 마트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 2%대 상승률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5달 만에 2%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으로 지난달 넷째 주의 경우 강남 4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커피 같은 먹거리를 미리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코레일톡에서 미리 빵과 음료 등을 주문하고요. 역사 매장에서 바로 받는 서비스인데요. 일단 서울과 광명, 대전, 울산역부터 가능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18억 달러 줄어든 4,092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한 달 전보다 달러 강세 현상이 누그러져서 기타 통화와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었지만 국민연금기금과 외환 스왑을 늘리면서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캠핑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가스 누설 경보기는 필수품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가스 누설 경보기 성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들과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한 달 동안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부터 적용되지만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한 달간 관세 면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동맹이 깨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다른 무역 상대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 그러니까 브릭스는 멕시코를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연대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Se va a buscar, si es necesario, otros socios comerciales. Todo para proteger a México y a los mexicanos. En el marco de nuestra soberanía y de la dignidad. 미국과 멕시코는 서로에게 최대 교역국이지만 관세를 무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경제 협력을 다각화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불협화음 속에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는 멕시코를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멕시코와 함께 콜롬비아, 우루과이도 초청했는데 중남미 회원국을 늘려 영향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의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Atual escalada protecionista na área do comércio e investimentos reforça a importância de medidas que busquem superar os entraves da nossa integração econômica.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이 정식 회원국인 브릭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상 질서에 대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는 7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당장 미국을 등지고 브릭스와 손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주에 파국으로 끝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갈등 봉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까지 중단하면서 종전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존 래드클리프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뿐 아니라 정보 지원도 중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전 젤렌스키가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가운데 래드클리프 국장은 정보 지원 중단은 잠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에 이어 정보 지원 카드로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It's time to end this senseless war. If you want to end wars, you have to talk to both sides. 영국 언론들은 작전에 필요한 정보가 끊기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정보 협력이 러시아군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능력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측이 조만간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Говорили Андрій Єрмак та Майк Вольц. Є позитивний рух. Сподіваємось на перші результати наступного тижня. 유럽의 자체적인 종전안 논의를 이끄는 영국과 프랑스도 대미 접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m doing everything I can to play my part in that, in regular contact with all of the key players.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전후 안보보장 등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우크라이나 정상이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서 이들이 3대1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 저녁 7시 50분쯤 인천 중산동에 있는 주점에서 끓고 있는 냄비를 던지는 등 여성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5일 오후 1시 반쯤 경남 창원시 북면 숙박업소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영광궁 대마면의 유경 놀이공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 환전 거래를 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A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가수 이미자가 다음 달 공연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에서는 66년 가수 인생에 담긴 수많은 히트곡을 후배들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가 다음 달 공연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조심스럽게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대신 마지막이란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며 데뷔 66주년 특별 공연을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를 부탁했습니다. 이 공연으로 인해서 후배들한테 우리의 맥을 이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고 내가 끝나는구나 하는 행복함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앨범 발매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9살 섬세
올해 84세. 우리 전통가요 산 증인으로 불리는 이미자는 섬마을 선생님, 동백아가씨 등 수많은 히트곡들로 서민들의 슬픔을 달래왔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이미자의 전통가요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은 헌정 무대로 꾸밉니다. 우리 가요를 들으시면서 울고 웃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랬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전통 가요는 시대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노래다. 이미자 전통가요의 맥을 이어갈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가 이번 무대를 함께 채우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제는 정말 뭔가 이렇게 쭉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요생활 66년 동안 아무런 여한이 없다는 이미자는 마지막 소박한 바람도 전했습니다. 그냥 전통가요를 맥을 이어간 가수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YTN 김정은입니다. 높은 물가에 밥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스러운 요즘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학생들이 식당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든든한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1,000원의 아침밥. 1,000원의 아침밥은 매일 250명의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취향을 가득 담은 반찬으로 구성됐습니다. 고물가 시대라 더 인기 만점입니다. 새끼 중에 한 끼는 거의 싸게 먹으니까 남은 아끼는 돈으로다가 학업에 쓸 수도 있고 원하는 책이나 학용품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실제 밥값은 6,000원.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2,000원, 지자체가 1,000원, 학교가 2,000원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은 단돈 1,000원에 든든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1,000원이라는 가격이 되게 저렴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엄청 풍부하고 좋잖아요. 다양한 음식이 이렇게 아침부터 있어가지고 되게 식단이 구성이 알차고 좋아서. 해가 갈수록 넘치는 인기에 올해는 지원 예산도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2만 5천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발전기금이나 여러 가지 그 글로컬 사업이나 또 대학 그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재원 중에서 전라북도는 올해 도내 대학생 13만 7천여 명분의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학생들이 적은 돈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에 맞춰서 잠에서 깨어난 도롱뇽이 반가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운 날씨와 또 눈의 영향인지 개구리는 알을 낳았지만 아직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도시숲 내 작은 연못. 낙엽 위로 산책을 나선 도롱뇽 한 마리가 포착됩니다.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쌀쌀한 가운데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한가득 개구리 알이 발견됐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산란한 건데 잦은 추위와 날씨 변화로 올해는 산란 시기가 늦춰진 데다 깨어난 개구리도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봄철 개구리의 산란은 기온에 따라 시기가 당겨지거나 늦어져 계절 알림이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늦게까지 이어지는 추위가 개구리 산란과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산에서는 보통 개구리와 도롱뇽은 2월 중순부터 잠에서 깨어 산란을 시작하는데요. 최근 춥고 눈까지 내려서인지 조금 늦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를 움츠리게 한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기승을 부리다 점차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낮에는 10도 내외를 보이겠으나 중부 내륙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 속에서 맞이한 경칩이지만 봄을 알리는 생명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포근하면서도 일교차 큰 완연한 봄 날씨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보장을 받아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졌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2,006만여 명이었던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어서 지난해에는 1,588만여 명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떨어져 지난 2017년 39.4%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30.8%를 기록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힘을 냈습니다. 3거래일 만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을 어느 정도는 되돌렸죠. 다우 그리고 S&P 500, 나스닥 모두 1%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다가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거든요. 여러 소식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역시 트럼프가 또 등장을 합니다.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백악관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 관세에서 자동차에 한해 한 달 동안 그 적용을 면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의 경제 공동체죠.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고 해도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야 되니까 이 관세는 미국의 자해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과의 관계보다는 이런 부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어쨌든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 지표는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먼저 민간 고용업체인 ADP가 내놓은 2월 민간 고용은요, 전달보다 7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게 1월 증가폭의 절반도 안 되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많이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세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공개한 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3.5로 1월보다 좋았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경제 전반이 확장 국면을 이어간다는 점을 직접 보여준 셈입니다. 이렇게 지표가 혼재돼서 나오는데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사업자들이 소폭의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로 원재료 가격 인상을 걱정하고 있고요. 일부 사업자는 이미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 다 종합하자면요, 아직은 미국 경제가 괜찮지만 트럼프 정책의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테슬라를 가져왔습니다. 서학개미가 아주 좋아하는 종목인데 요즘 흐름은 정말 재미가 없었죠. 그래프만 봐도 바로 보입니다. 한 달 동안에 27%나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간밤에는 반등에 성공해서요, 2.6%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건 여전해요. 판매 실적이 나쁘고요.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와 관련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차량을 부수거나 매장이나 충전소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반감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불확실성이 큰 종목에 접근하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가벼운 겉옷을 여러 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3도로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갑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10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갈수록 일교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역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동쪽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출근길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와 경북, 경남 동부 지역에 약한 비가, 산간 지역에는 1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포근한 날씨 속 스모그가 유입돼 공기는 점차 탁해집니다. 오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오후부터는 충청과 호남 지방, 밤부터는 제주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3도, 대전이 1.4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이 되면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의 인근한 도로에서는 더욱 짙게 안개가 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후에 저희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